존 유브로의 오페스 예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스페 예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페 예언은 19세기 미국에서 출간된 책으로 저자는 존 유브로입니다. 그는 1882년에 오스페 예언이라는 책을 출간했던 미국의 치과 의사입니다. 이 책은 발표되자마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의 인류와는 완전히 다른 버전의 인류 역사를 다루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배웠던 인류의 역사는 다윈의 진화론을 기본으로 하여 BC 5000년, 그러니까 45억 년이라는 지구의 역사에서 먼지 한 톨만큼의 짧은 역사를 우리는 지금껏 인류의 역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유브로의 책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는 지금껏 배웠던 역사를 통째로 뒤흔들 만큼의 새로운 틀의 지구 역사를 기록했다는 점으로 당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던 이유는 책이 쓰인 방식 때문입니다. 유브로는 이 책을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자동서기를 통해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서기? 처음 이 부분을 읽으며 속기사나 비서가 써주었나? 하고 착각했습니다. 에드거 케이시가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 기억해서입니다. 그런데 좀 더 찾아보니 저의 부족한 지식에서 기인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서기란 무엇일까요? 자동서기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몸이 통제되지 않은 채 종이나 타자 또는 사물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무의식 중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작위로 기록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이것이 가능한지는 말이 많았습니다. 세간에는 잠재된 의식이 깨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늘 상상하던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표현한다고도 했으며 더 나아가 진짜 다른 차원의 영들이 찾아와 기록하는 영매자로서 기록했다는 등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판단 내리진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에드거 케이시를 비롯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서기를 하는 예언가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동서기는 본인이 무의식 중에 쓰는 기록이기에 의식이 깨어난 후 별 의미 없는 글일 수도 있겠지만 간혹 미래에 다가올 모습을 기록한 예언이 되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나 사건의 키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동서기는 직접 펜을 들고 쓰는 기록도 있지만 타자기 앞에서 눈을 감고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자기 위에 손을 올려놓고 깊은 명상이나 무의식 세계로 빠져들면서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차원의 영들에 위하여 타자기가 쳐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자동서기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존 유브로의 예언은 이 타자에서 비롯된 예언이라고 합니다. 사실 고정관념이겠지만 지금까지 예언이라고 하면 그저 명상이나 꿈에서 본 것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타자나 구슬 또는 타로 카드 등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언을 한다는 것을 알고는 참으로 신기한 세계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쌀알을 던져서 사주팔자나 점을 보기도 하고 예전에 성냥알들을 한 주먹 던져서 놓여진 상태로도 점을 쳤던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무엇보다 동양화가 그려진 화투로도 그날 운수를 봤던 기억도 나고요. 이처럼 수많은 방법들로 예언을 하지만 유브로의 자동서기 예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자동서기와 다른 특징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 양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총 200만 자로 3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내용은 성경의 약 1.5배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성경과 비교하는 이유는 이 책의 서술 방식이 성경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지만 내용은 성경과 다릅니다. 그 내용에는 역사, 종교, 지질, 고고학, 언어, 우주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브로 자신에게는 자신이 기록했던 책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그것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유브로는 자신 쓴 책의 내용을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자동서기를 할 때 빙의한 존재가 신인지 아니면 외계인인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인류인지 본인도 확신하지 못했지만 유브로 자신은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빙의한 그 신적 존재는 그에게 이 책의 내용을 세상에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브로는 약 1년 동안 주기적으로 매주 한 번 정도 빙의되었고 아침에 갑자기 깨어나서 미친 듯이 타자를 치곤 했습니다. 이렇게 52주 동안 200만 자를 썼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양입니다. 일반인이 성경의 1.5배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내용의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속도이며 전문 작가라고 해도 이렇게 방대한 양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투자해서는 절대 1년 안에 쓸 수 없는 양이라고 합니다. 분명 이 정도로 책을 쓰려고 한다면 원본 책을 앞에 놓고 그대로 베껴 쓰듯 필사를 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긴 솔직히 저도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자료를 취합해 하나로 묶고 또 여기에서 문맥이 매끄럽게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수십 번을 반복해서 읽고 간신히 대본이 만들어지면 오타가 생각보다 많아서 오타를 수정하기 위해 또 일일이 다시 읽으며 오타도를 수정해야 하고 이렇고 저렇고 하다 보면 고작 10분 분량의 대본을 만드는데
짧게는 5시간 길게는 7시간 정도 걸리는 것을 보면 성경의 1.5배를 전문 작가도 아닌 일반 사람이 하기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엇 때문에 뉴브로에게 영이 찾아와 그의 손을 통해 이 방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뉴브로가 어릴 때부터 좀 특별한 영감이 있는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우리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끔 일종의 목소리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고 했는데 이처럼 방대한 양의 책을 쓰기 위하여 어릴 적부터 선택되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1828년 미국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영국인으로 미국에서 윌리엄 에메리 대학을 졸업하여 지역 학교 교장으로 지냈습니다. 삼촌도 병원 원장으로 온 가족이 매우 엘리트 가문답게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뉴브로에게 매우 엄격했습니다. 뉴브로가 실체가 없는 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아버지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할 때마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때리며 절대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강하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외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면 가문에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아이가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매질 때문에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능력을 봉인하고 목소리가 들려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엘리트 가문답게 학업의 재능도 남달라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졸업 후 삼촌의 병원에서 의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뉴브로에게 행운이 따르는데 그가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미국에서 금채굴 열풍이 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캘리포니아로 금을 캐러 갔는데 20대의 젊은 나이였던 그도 금 캐러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을 캐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금은 땅속에 있고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운이 매우 좋아야만 캘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직접 캘리포니아로 금을 캐러 갔고 다행히 그는 금덩이가 아닌 금맥인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금광 덕분에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작은 회사를 차려 사람들을 모아 또다시 호주로 금을 캐러 갔습니다. 그는 호주 특정 지점을 지정하여 금을 캤는데 또다시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20대에 엄청난 부자가 된 그는 세계 일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둘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뉴브로에게 세계 일주를 중단하고 돌아와 의사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30세가 되어서 그는 아버지의 말대로 돌아와 병원을 개업하고 결혼하여 의사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일생을 마칠 줄 알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한 얘기로 인해 그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영혼의 존재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영혼의 존재를 믿기 시작하며 어릴 적부터 다른 세계의 목소리를 듣던 그와 영혼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종의 신이나 다른 존재로 예상하는 목소리만 들을 수 있었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해주자 뉴브로는 마음을 열고 이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영매사를 찾아다녔고 영매들이 어떻게 영혼과 소통하는지, 어떻게 하면 영혼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영혼에게 질문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영매들이 원칙상 영혼에게 질문할 수 없으며 최고 경지는 영혼이 그에게 빙의하여 자동서기를 통해 영혼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브로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며 자동서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영매가 말하기로 자동서기는 특별한 체질을 가진 사람만 가능하지만 후천적인 배양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몇 가지 요구사항은 첫째는 몸의 청결을 유지하고 매일 최소 2번 목욕해야 하며 둘째는 욕망을 버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며 셋째는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생활을 몇 년 동안 지속하면 몸이 점차 영매 체질로 변할 수 있고 영혼은 이러한 몸에 쉽게 빙의한다 말했습니다. 뉴브로 당시 30대였고 부자였기에 과식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몸무게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매가 되기 위해 생활 방식을 바꾸고 금욕적인 규칙적 생활을 시작했으며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채식주의자가 되어 결국 6년 만에 몸무게를 감량했습니다. 그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영매를 찾는데 15년을 보냈고 6년 동안 몸을 개조했습니다. 마침내 1881년 51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깨어나자 갑자기 한 목소리가 타자기를 사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타자기는 매우 고급스럽고 희귀한 물건이었지만 그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타자기를 샀습니다. 그 후부터 영혼은 매주 한 번 정도 그에게 빙의했고 타자를 치기 시작하여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타자기로 작성된 책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직접 쓰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은 그에게 완성하기 전에는 내용을 볼 수 없고 다 쓴 후에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년 동안 계속 타자를 쳐서 원고를 모았고 마침내 어느 날 그 영이 완성했다고 알려주면서
원고를 정리하여 1882년에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그렇다면 치과 의사에게 빙의한 영혼이 오스페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전부 이야기하기에는 불가능하고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아주 흥미롭게도 우주와 지구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인류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인간의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사람은 왜 죽게 되는지 등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책의 내용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존재만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S라고 불리는 정신체이며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코퍼럴이라고 불리는 물질이며 정신체와는 정반대로 눈에 보이지만 에너지가 매우 약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은 모두 코퍼럴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위 말하는 영혼, 천사신 등은 모두가 S입니다. 또한 이 책에 따르면 세상은 세 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 세계는 유형입니다. 모든 쿠퍼가 이 세계에 존재하고 흔히 물질 세계라고 불리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뜻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유일한 세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세계는 모두 S형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 두 세계의 차이는 밀도의 차이에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세 개의 층이 있는데 가장 아래층인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밀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밀도가 낮은데 이 밀도가 낮을수록 S들의 존재가 살지만 그들 간에도 등급이 따로 있어 2층과 3층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3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가장 높은 층의 S들은 2층에 존재한다는 S들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영적 존재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양이 너무 방대하고 엄청나 전부 소개해드릴 수는 없을 듯하여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주의 기원과 구조. 에스퍼는 우주의 기원과 구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여러 영적 존재들과 그들이 인간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A. 우주의 기원. 뉴브로는 우주가 영적 존재들의 창조 활동으로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 존재들을 에테리온 또는 하이저라고 부릅니다. 이 영적 존재들은 신가드가 같은 역할을 하며 이들은 우주의 법칙과 질서를 정립하고 유지합니다. 우주는 여러 차원과 계층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차원은 특정 영적 존재들에 의해 관리됩니다. B. 우주의 구조. 우주는 물질계와 비물질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계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물리적 세계를 포함하며 비물질계는 영적 세계를 포함합니다. 비물질계는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층은 다양한 영적 존재들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인간은 죽음 이후에 비물질계로 이동하며 그곳에서 영적 진화를 경험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적 존재들과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C. 영적 존재와 인간의 상호작용. 뉴브로에 따르면 영적 존재들은 인간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며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들은 종종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영감을 주며 인간이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인간은 명상이나 영적 수련을 통해 이 영적 존재들과 교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높은 진리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은 뉴브로의 독특한 영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의 책 오스페는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복잡한 우주 구조와 영적 존재들의 역할을 설명하며 인간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두 번째, 인류의 역사. 책은 고대 문명과 인류 역사의 영적 측면에 대해 상세하게 다룹니다. 여러 시대와 문화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부처, 예수, 공자와 같은 인물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세 번째, 영적 진화. 뉴브로는 인간의 영혼이 여러 생을 거치며 진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적 성장과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환생을 통하여 자신을 완성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예언. 오스페는 미래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브로는 인류가 영적 깨달음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또한 자연재해, 사회적 변화, 그리고 영적 각성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섯 번째, 윤리와 도덕. 책은 인간이 따라야 할 윤리적 원칙과 도덕적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이는 사랑, 자비, 그리고 진실성을 강조하며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뉴브로의 예언은 주로 인류의 영적 각성과 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인류가 점차적으로 더 높은 영적 상태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며 궁극적으로는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스페는 당시에는 논란이 많았지만 오늘날에도 일부 영적 탐구자들 사이에서 연구되고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미스테리를 전해드리고자 나름 노력은 했지만 역시나 난해하고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조금씩 지식도 쌓이고 좀 더 성장해가는 미스테리함이 되는 과정이라고 여기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발가락, 무당의 정체.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스테리함이라는 채널이 생기고 첫 제보자의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각자가 한 번쯤은 경험해보셨을 미스테리한 경험담을 용기 내어 제보를 해주신 장화홍련 소사채님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몇몇 분들의 제보는 받았지만 실력이 부족한 탓에 선뜻 영상을 만들지 못하였는데 장화홍련 소사채님께서는 이러한 저의 고민을 진즉 알아채신 듯 바로 영상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분량과 직접 옆에서 듣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로 실감나는 대화체까지 그리고 지나치기 쉬울 애매모호한 단어의 뜻까지 풀이해 주셔서 아주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첫 사연을 영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세심한 배려에 거듭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장화홍련 소사채님께서 지난 여름 휴가 때 믿지 못할 미스테리한 사건 하나를 경험하셨다는데 과연 어떤 미스테리한 경험담일까요? 자, 그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테리함님 안녕하세요. 이 일은 제가 최근에 직접 겪은 일화이며 살면서 이런 공포영화 같은 일이 제게도 생기는구나 하며 아직도 놀란 가슴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겪었던 놀라움과 신비로운 경험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용기 내어 이렇게 글을 보내봅니다. 지난 여름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서 실제로 경험했던 오싹한 이야기를 되새기며 글을 쓰려고 하니 지금도 그때 그곳에서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면서 또다시 등골이 송연해지며 진땀이 다 나네요. 그래도 이왕 제보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니 최대한 그때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6월 말, 모처럼 만에 휴가이기도 하고 친한 친구와 다행히 스케줄이 맞아 함께 이곳저곳을 물색하다 인스타그램에서 발견한 작고 아담해 보이는 2층짜리 펜션이 마음에 들어 예약을 하고 그곳에서 머물며 겪었던 일입니다. 펜션은 인스타그램에서 보았던 그대로 작은 미술관처럼 보기 좋게 잘 꾸며져 있었는데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더욱이 펜션 사장님이 손님들에게 친절하신 것 같아 첫 방문인데도 불구하고 안심이 되면서도 이곳으로 정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펜션은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방이 4개밖에 없었음에도 인테리어며 소품들을 잘 배치한 까닭에 오히려 아담하고 아늑했습니다. 저희는 둘이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편하게 머물고 싶다는 생각에 4개의 방 중에서 2층에 거실과 주방이 있는 가장 큰 방을 예약했었는데 역시나 쾌적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2층 방에는 크지는 않지만 예쁜 테라스가 딸려 있었는데 그곳으로 나가보니 오른쪽으로 멀리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림 같은 바다가 보였고 왼쪽으로는 산비탈 아래에 커다란 저수지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계속된 가뭄으로 물이 말라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진 진흙탕이 드러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라스에는 예전 태국 여행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그마한 자쿠지도 있었는데 사장님이 나름 인테리어나 소품에 많은 신경을 쓰신 흔적들이 곳곳에서 묻어나 친구와 저는 흡족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곳이 마음에 들었는지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한다며 여기저기에서 여러 각도를 잡으며 여러 장의 사진을 찍더군요. 물론 저 역시 첫 출발이 좋아서인지 기분이 업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그렇게 친구와 자쿠지에 앉아 보름달을 보며 와인을 마시는데 친구가 이야기를 나누다 말고 갑자기 제가 앉아있는 뒷배경의 산비탈 쪽 어딘가를 향하여 손가락으로 그곳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친구의 그런 행동에 무의식적으로 뭐지? 하면서 고개를 돌려 친구가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고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흐릿한 무엇인가가 흐물거리듯 보였는데 조금씩 적응이 되길래 자세히 보니 멀리 저수지 진흙탕에서 누군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듯한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좀 더 동공을 확대하며 집중하며 자세히 보니 이제 막 개업하는 식당이나 매장 앞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춤을 추던 스카이 댄서 풍선이 저수지 진흙탕 쪽에서 달빛을 받으며 이리저리 춤을 추는 듯 보였습니다. 저거 주유소에 있는 이벤트 풍선 아니야? 누가 저기서 프로포즈 하나 보네. 라고 친구가 확신하듯 말했습니다. 글쎄 프로포즈는 아닌 것 같고 산에서 멧돼지나 들짐승들이 내려오니까 그거 쫓아내려고 설치해둔 것 같은데? 나는 친구에게 그렇게 말은 했지만 확신은 없었기에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했어도 별거 아니겠지 싶은 마음에 금방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벽이 찾아올 때까지 모처럼 만에 휴가를 만끽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그렇게 추억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카이 댄서 풍선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확신은 없었기에 날이 밝으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새벽이 서서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가까워지면서 저수지 위로 밤안개가 서서히 피어오르자
스카이 댄서 풍선은 희미해지더니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젯밤 본 것이 영 신경이 쓰여서 저는 펜션 옆으로 길게 나 있는 시멘트로 포장된 길을 따라 저수지로 산책할 겸 그리고 어제 보았던 것이 진짜 스카이 댄서 풍선이었는지 확인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자연을 만끽하며 저수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 쪽으로 가다 보니 길가에 굿당 500m라고 쓰여있는 표지판이 보이더군요. 이곳에 웬 굿당? 하는 생각을 하며 계속 걷다 보니 어느새 저수지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어제 새벽에 피어나던 자욱한 안개는 그 시각까지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안개가 뿌옇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저수지에 물이 많이 빠져있는 관계로 물이 빠진 곳은 온통 진흙탕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진흙탕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어제 스카이 댄서 풍선이 있었을 것 같은 위치를 찾아서 그곳을 둘러보았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했을 텐데 누가 그 사이에 치우기라도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며 좀 더 넓은 지역까지 찾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친구랑 함께 보았기에 적어도 하얀 비닐이라도 나뭇가지에 걸려 있어야 할 텐데도 그와 비슷한 그 무엇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누군가 스카이 댄서 풍선을 치웠는지 도저히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책 겸 겸사겸사 궁금했던 것도 확인을 했으니 이제는 다시 펜션으로 돌아가려고 시멘트 포장 도로가 있는 쪽을 향하여 걸었고 도로에 거의 다 와갔을 때 저수지 가장자리에 있는 진흙탕에 사람의 발이 빠져서 푹 파여진 작은 구덩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밤새 진흙탕인 이곳 저수지에 놀러왔다가 발이 빠졌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치려는 찰나 그 구덩이 안에 이상한 하얀 것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자세히 보니 신발 대신 흙투성이에 버선 한 켤레만 구덩이 속에 있었고 그 옆에는 버선을 벗어둔 채 맨발로 걸어서 시멘트 포장 도로 쪽으로 나왔을 여러 개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시멘트 길을 따라 산비탈 방향으로 나 있었고 조금 전에 밟고 지나간 것처럼 발자국에는 아직도 물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발자국을 보며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곳 저수지에는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미쳐보지 못했던 사이에 누군가 왔다 갔나 보다 하고 조금은 의아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시멘트 포장도로 위에 찍혀있는 발자국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기에 한눈에 봐도 발가락 모양과 개수까지 파악될 만큼 선명하여 나도 모르게 무심결에 지나치듯 보았음에도 순간 살짝 움찔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쪽 발자국에 발가락이 4개라는 것을 알고 나니 살짝 움찔한 생각이 들기는 하더군요. 아마도 새끼 발가락이 기형으로 제대로 안 찍혔거나 걸음걸이상 희미하게 찍혔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분명 선명한 다른 발가락처럼 찍혔어야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결론은 발자국의 주인공은 내 발가락이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안 찍혔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무심결에 뒤를 돌아보니 아직 구덩이에 박혀있는 버선이 보였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리했는지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왠지 그 버선을 주인에게 찾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서두른다면 그 주인을 금방 따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잽싸게 그 버선을 건져다가 대충 흙을 털고는 바로 코앞에서 그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에 발자국을 따라 산비탈 쪽으로 급하게 걸어갔습니다. 다행히 발자국은 산비탈을 오르지는 않았는데 그 옆을 따라가니 도로 아래쪽으로 짧은 터널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터널 안쪽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마침 쪽머리를 한 뚱뚱한 아주머니 한 분이 뒷짐을 지고 유유히 터널 안을 기우뚱거리는 걸음으로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터널이 그리 길지는 않았기에 길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빛으로 아주머니의 걷는 뒷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는데 걷는 모습이 마치 어리적 그림자인 형극을 보는 것처럼 반듯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기우뚱거리며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 비추던 빛의 영향 때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주머니의 머리와 팔다리를 제외하고는 몸통은 텅 빈 것처럼 빛이 통과된 모습의 그림자가 바닥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살짝 당황은 했지만 빛의 굴절 현상이려니 하고 무시한 채 그 아주머니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잠시만요. 저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큰 소리로 아주머니를 불렀고 그 다급한 목소리는 터널 안을 가득 메우듯 크게 메아리가 되어 한참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주머니는 못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귀가 어두우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불었으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왕 찾아주기로 했으니 끝까지 책임지고 찾아주자는 마음으로 아주머니를 따라잡기 위해 재빨리 따라갔지만 아주머니는 터널이 끝나기 무섭게 모퉁이를 돌며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분명 뚱뚱한 아주머니였는데 어찌나 걸음이 빠른지 젊은 내가 뛰다시피 달려갔지만 그 아주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귀신곡할 노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나 생각 자체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름길로 사라져 버리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뿐이니까요. 터널에서 빠져나와 아주머니가 향했을 곳으로 시선을 돌리니 그곳에는 알록달록한 천으로 두른 당산나무와 낡은 계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천들이 당산나무에 얼기설기 엮어 있다는 것은 분명 예사로운 곳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을 하며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버선을 버리기도 그렇고 하여 버선을 들고는 아주머니가 들어가셨을 것 같은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당산나무와 울창한 숲에 가려져 있어 터널 쪽에서는 쉽게 보지 못했던 커다란 굿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굿당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귀를 기울여 들으니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칼을 가는 소리 같은 무슨 씩씩거리는 소리와 사람의 인기척이 함께 들렸습니다. 굿당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는 알 수는 없었고 또 알고 싶지도 않았기에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가지고 온 버선을 디딤도리로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뒤 돌아서는데 그때 얌전히 있던 개 한 마리가 계집에서 튀쳐나와 사납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개소리에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 바로 굿당 문이 벌컥하고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굿당 안에서는 처음 보는 젊은 여인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보라색 치마에 쪽머리를 한 이 여인은 첫인상이 조금은 야위어 보였는데 방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얼핏 본 방 안의 풍경은 거꾸로 뒤집은 작두와 숫돌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까 들었던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칼을 가는 소리 같기도 했던 그 소리의 원인이 작두를 갈고 있었던 것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방 안을 힐끗 쳐다보는 나의 시선을 느낀 듯 여인은 황급히 굿당문을 닫으며 형사가 죄인을 취조하듯 다그치며 저에게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초면에 소리도 없이 몰래 들어온 탓에 놀랬겠다 싶은 마음의 이해는 갔지만 그렇다고 매서운 눈초리로 사람 무한하게 대놓고 물어보는 여인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서있자 그녀가 내게 다시 말을 건네왔습니다. 이 시간에 해원굿 보러 오신 것인가요? 해원굿이란 무당이 죽으면 자손들이 신병에 걸리지 않도록 모시던 신을 천도하는 굿을 뜻한다고 합니다. 아니요, 여기 아주머니께서 버선을 벗어놓고 가셨길래 찾아주려 가져온 것입니다. 해원굿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일단 버선을 돌려주고 가야겠다고 생각하며 디딤돌에 놓여진 흑투성이의 버선을 가리키자 그녀는 허둥지둥 신발을 갖춰 신고는 버선을 들고 흙을 털고는 그 버선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이내 여인은 눈시울을 붉히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났어요? 여인의 갑작스러운 행동과 눈물에 순간 놀랐지만 그녀의 질문에 당황한 나는 그녀에게 자초지정을 상세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저수지에서요. 아주머니께서 진흙탕에 빠졌다가 그냥 맨발로 가신 것 같아서 찾아드리려 여기까지. 뒷말을 마저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고 있자 그 여인은 고개를 숙여내게 감사를 표하길래 얼떨결에 같이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런 후 그녀는 나를 향해 굿당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이곳까지 힘들게 오셨을 텐데 다과라도 좀 들고 가세요. 하고 그녀가 내게 아까와는 다른 태도로 정중하게 손님 접대를 하겠다는 뜻을 표현하였지만 나는 굳이 법당 안으로까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그녀에게 고맙지만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야, 아닙니다. 밑에 친구가 기다려서 빨리 가봐야 될 것 같네요. 버선도 찾아드린 것 같으니 저는 그럼 이만. 하고 잽싸게 뒤돌아 다시 왔던 길을 가려던 찰나 그녀가 다급하게 나를 불러 세우더니 서둘러 굿당에서 명함 한 장 가지고 와서는 건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무당이라고 소개한 명함에는 용한 점집이라는 문구와 각종 연락처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빼곡히 새겨 넣어진 명함이었습니다. 앞으로 그 땅을 찾을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웃으며 건네주는 명함 한 장쯤이야 못 받을 이유도 없을 뿐더러 매몰차게 거절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기에 명함을 받고 정중히 인사를 한 뒤 곧바로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아침부터 좋은 일을 하였다는 생각에 기분 좋게 펜션으로 돌아오니 마침 정원에서 나무에 물을 주고 계시던 펜션 사장님이 저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아침부터 바다 보고 오시나 봐요. 같이 온 분은 없는 걸 보니 혼자 다녀오셨구나. 인상 좋으신 사장님께서 미소를 머금은 온화한 표정으로 내게 아침 인사와 함께 짧게 말을 걸어주셨길래 어른의 인사를 무시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싶어 아닙니다. 저 혼자 저수지까지 산책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굿당까지 갔다 왔지만요. 나는 사장님에게 굿당까지 다녀왔다고 말하며 저수지 뒤쪽 산비탈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나의 손가락 끝인 굿당 쪽을 보시더니 급히 호스를 잠그시고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나를 빤히 쳐다보시며 걱정스러운 투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어휴, 그 굿당이라면 최근에 저수지에서 여자 무당이 죽기 전에 있었던 곳인데 그곳을 갔다 오는 거예요? 동티나면 어쩌려고? 여기에서 동티란 동토라고도 합니다. 한국의 무교 신앙에서 말하는 것으로 영적인 존재를 노하게 하였을 때 벌을 받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동티라는 말에 대하여 잘은 모르겠지만 대충 무슨 뜻인지 어렴풋하게 알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여자 무당이요? 방금 두 분의 무당을 봤는데 죽었다고요? 한 분은 좀 뚱뚱하시고 다른 한 분은 좀 마르고 젊은 분이시던데요? 제가 놀라서 펜션 사장님보다 눈이 더 휘둥그레지며 당황하자 펜션 사장님이 젊은 친구가 아침부터 웬 흰소리래? 하는 표정을 지으시고는 이윽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여자는 신제자라고 젊은 무당만 그곳에서 따로 살고 시엄마라고 해서 좀 뚱뚱하고 나이든 여자만 혼자 최근에 저수지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죽은 뚱뚱한 무당까지 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고는 너털 웃음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혹시 며칠 전에 TV에서 본 무당 2명 저수지에 빠졌는데 한 명만 살았다는 그 뉴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때 저는 얼마 전 구판을 빌미로 타살 정황이 포착되었던 무당이 부검됐다라는 뉴스를 인상 깊게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차 사장님에게 그래서 경찰이 저수지에서 무당의 시신을 건져서 부검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여기가 그 저수지예요? 라고 확인하듯 아는 척하며 되물었는데 쉿, 이 동네 사람들 굿당 신도들 때문에 먹고 사는데 그런 거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손님들 끊겨요. 그러니 모르는 척 해주세요. 그제서야 불현듯 터널 안에서 봤던 아주머니의 그림자에 몸통이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아서 등골이 오싹한 한기를 느끼며 바로 소름이 끼쳤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방에 올라가서 아직 자고 있는 친구를 깨웠고 기지개를 켜면서 저를 멀뚱히 바라보는 친구를 향해 야, 빨리 일어나. 여기 뉴스에 나온 여자 무당 죽은 곳이래. 그러니 빨리 체크아웃하고 당장 가야 돼. 우웅,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그리고 아직 조식도 못 먹었는데 가긴 어딜 가? 친구는 죽은 무당은 안타깝지만 이미 죽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조식도 못 먹고 떠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에서인지 펜션에 더 있고 싶다는 표정을 하고 있길래 굿당에서 받은 명함을 친구에게 건넸습니다. 야, 여기 인스타 좀 찾아봐. 아침에 그 죽은 무당의 제자라는 여자 무당한테서 받은 거야. 잠깐만, 내 휴대폰 좀. 그런데 자기가 좀 찾지. 왜 잠이 덜 깬 나에게 찾으라는 거야, 귀찮게 시리. 그러면서 재빠른 손놀림으로 폰을 이리저리 휘킹 몇 번 돌리더니 엥? 여기 게시물 하나 떴는데. 그런데 이게 뭐야, 웬 버선? 친구가 보여준 그 여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어느새 깨끗하게 빨려진 버선인지 아니면 그 전에 신어머니가 신던 버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깨끗한 버선 사진이 한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올라와 있는 문구에는 오늘 신엄마 회원굿 준비하고 있었는데 해경 잠수사님들도 못 찾은 신엄마의 버선 한쪽을 어떤 고마운 분을 통하여 갑작스레 찾게 되었어요. 라는 글귀와 함께 달린 해시태그들을 보고서야 젖은 발자국에 왜 새끼발가락 하나가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수지에서 직접 버선을 건져오신 그분께 차라도 한 장 극진하게 대접해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마무리 글귀와 함께 해시태그에는 신어머니 착두타기 방해 귀신 쪽지절단이라는 태그가 넣어져 있었습니다. 쪽, 지, 절, 단. 이 부분까지가 제보자님께서 저에게 직접 제보해 주신 글이었습니다. 물론 영상을 만들기 위해 읽기 편하게 살짝 손을 보기는 했지만 원본을 훼손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하겠기에 최대한 원본에 가깝도록 대본을 수정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은 힘들게 자신의 경험담을 저에게 제보해 주신 제보자님이 이 영상을 보시고 만족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처음 제보자의 글을 영상으로 만들다 보니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좋게 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미처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는 미스테리한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또 다른 제보를 원하신다면 제 메일로 제보 부탁드리며 이만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